이게 되게 잔인한 말이긴 하지만 누군가의 피를 봐야 시장의 성격이 바뀐다라는 말, 상당히 잔인한 말이죠. 최근에 급격한 증시의 출렁거림, 아랫방향으로의 출렁거림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신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 현상이 나오고 있는, 제가 업전에 방송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뭔가 찜찜하다. 왜? 반대 매매에 대한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아니한 점이 상당히 불편했는데 최근 다시 또 추가적인 증시의 하락으로 인해서 온 증권사에 지점이 지금 난리 났어요.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들, 이 수치가 늘어나면서 시장은 조금 바뀌려는 듯한 움직임도 보여줍니다. 물론 금리에 대한 급격한 추가적인 상승이 안 보였고, 또 고용지표에 대해서도 약간 조금 아리송한 그런 지표들이 나오면서 조금은 좀 차분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우리 대한민국 시장은 좀 낙폭과대 위주로 한번 반등세는 좀 나올 법한 한 현 구간에서 오늘은 각설하고 이런저런 좀 종목들 얘기 좀 나누려고 하는데, 큰 주제는 이렇게 잡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반도체를 때려야 뗄 수 없죠. 반드시 이거 코멘트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뭔가 여러 가지 지표들은 좋게 나와요. 반도체 수출 데이터라든지 뭐 D램 가격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 그다음 또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작은 공들의 축배를 우리나라 또 한껏 마실 수 있을런지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되고, 제 왼쪽에 또 김진욱 연구원님이 한번 또 약간 재밌는 얘기 좀 많이 나눠주세요. 네,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약간 이렇게 방송을 몇 번 했지만 제 오른편에 여러분들의 왼쪽에는 처음 보는 김동훈 연구원님 모셨는데, 이제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예, 방송 처음 하신다고? 네, 처음이라 많이 좀 얼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앞에 인트로를 좀 길게 했습니다. 좀 릴렉스 하시고. 네. 어느 정도 카메라하고 아이스 브레이킹은 좀 끝난 거 네, 맞죠? 네. 예.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동훈 씨가 얘기를 해주실 분야는 아무래도 네, 저는 방산 쪽을 방산. 좀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예, 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난 한 몇 개월 전으로 다시 시계를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면 강력한 주도주의 모습처럼 보이는 강한 모습이 있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이슈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뜨거웠는데 지금은 뭔가 약간 냉각된 분위기. 과연 이 자리에서 지금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 메리트는 있는데 과연 그렇죠. 이것을 줍줍해야 되는 것에 대한 명분은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김동훈 연구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뭐 시간이 좀 남으면 또 김진홍 연구원님이 또 좋아하는 종목이 있어요. 이분이 좀 담배를 좀 많이 피우세요. 담배 많이 피우면 이게 폐암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폐암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유한양이 떠오르죠. 네. 맞잖아요. 저도 이거 계속 유한양이 보고 있는데 뜨끔뜨끔합니다. 예, 블록버스터가 과연 나올 수 있는 신약의 신호탄이 과연 유한양행과 얀센 쪽 여러 가지 좀 최근에 뉴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 플로우들을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는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자, 각설하고 우리가 또 두 분께서 또 이렇게 자료를 또 준비했다고 하는데, 일단 매를 처음 맞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첫 방송이긴 하지만 오늘 또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장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서머리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테마는 방산이라는 테마입니다. 이게 사실 방산이라 하면은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아주 익숙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게 왜냐면 자주 모멘텀이 있는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방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방위산업의 좀 줄임말이고, 일단은 이번에 주목을 받게 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입니다. 일단은 뭐 최근 장이
누군가 또 피를 항상 지금 보고 있고 네. 금리가 이제 높아지고 있고 업종 차별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장 좀 앞으로의 올해나 아니면 내년 초에 모멘텀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들고 왔고요. 일단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줄여서 그냥 러우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이후로 방산 패러다임이 이제 무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방산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냉전 종식 이후로 유럽이 처음으로 이제 국방 예산을 늘리기 시작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국방 1위, 전 세계 국방 예산 1위의 국가인데 7년 만에 10% 이상의 두 자릿수 증액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유의미한 수치인데 예. 일단 이 전쟁을 기점으로 유럽과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두 나라들을 앞세워서 앞다투어 되게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고 첫 번째랑 두 번째 차트가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방위비가 앞으로 예상치도 지금 우상향하고 있고 100위 내로 있는 방위산업체의 무기 판매액도 2000년대 이후로 지금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작년에는 사실 이제 전쟁 직후여서 굉장히 눈에 보이는 모멘텀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사실상 이제 종결 직전의 수준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은 상황에서 이 트렌드가 군비 증강의 기조가 일시적일 것이냐 장기적일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트렌드가 장기적인 트렌드로 갈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근거로 앞세우는 게 첫 번째로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관심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재래식 무기라는 거는 전차, 자주포, 미사일, 탄약, 지상화력 뭐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건데 예. 가리키는 표현인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까지도 사실 이 재래식 무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도 주목을 받는 드론, 최첨단 전투기 이런 것들에 대한 첨단 무기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컸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방산업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가 세계 무역 교역국 2위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예. 최첨단 무기도 많고 재래식 무기도 많은 나라인데 이번에 되게 전쟁에서 특이했던 게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할 때 최첨단 드론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던가 나름 러시아 내에서 첨단 무기들로 공격을 했는데 생각보다 우크라이나의 재래식 무기에 고전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약간 이 모습에 전 세계 국가들이 군비를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건데 최첨단 무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재래식 무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스탠스가 조금 바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첫 장에 보이는 장표가 일단 우리가 종목이나 섹터 연구를 함에 있어서 탑다운 분석의 이제 탑에 해당되는 영역인 거죠. 네. 자, 산업을 이렇게 쭉 보니까 좋아요. 이게 보면은 2022년, 23년, 24년, 2025년 점점 우상향하고 있는 건 맞다. 그리고 최근에 무기 판매액만 보더라도 증가하는 거는 좋다.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약간 좀 뭔가 좀 태클을 좀 걸려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뭐부터 볼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볼까요? 자, 주가의 움직임은 이래요.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에 보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급격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서프라이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단기에 빨리 주가에 반영한 것은 아니냐. 아까 탑다운 분석에서 뭐 막대 그래프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저런 주가의 모습처럼 그 상승의 경사도가 높지는 않다. 물론 상승한다는 거는 매년 증가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어그리는 하겠으나 주가 측면에서는 너무 과하게 올라가서 지금 좀 더 가격 조정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의견도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이렇고 몇 가지 종목을 보죠. 현대 로템 볼까요? 현대 로템이래요. 상당히 무거워졌습니다. 맞습니다. 또 보죠. 뭐 몇 가지 쭉 한번
한국 항공우주도 뭐 좀 무겁고, 또 뭘 봐야 되죠? 넥스원. LG 넥스원? 네, LG 넥스원도 이런 모습입니다. 이 주몽의 모습인데요. 최근에 화면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폴란드라는 뭐 나라도 좀 중요하고 동유럽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 이 계약권 일부 좀 지연되는 노이즈도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방산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불편하거든요. 그럼 또 저점 매수할 만한 과연 명분이 어떤 것에서 찾아야 될 것이냐. 이미 작년부터 한 2024년, 2025년 성장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주가에 좀 어느 정도 함유된 거 아니냐라는 좀 노이가 있어서 시기적으로는 좀 내년 이후를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뭐 수주권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물건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 속도가 매우 더디잖아요. 요거에 대한 퀘스천 반박해 보시죠.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이제 최근에는 네. 좀 무거워지고 좀 네. 잘 못 가고 있는 건 맞아요. 네. 진짜 맞는데 네. 일단은 제가 분석한 가장 큰 이유는 네. 말씀하신 대로 수주가 예상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예. 방산, K방산 쪽에서 네네. 수주에 대한 얘기를 좀 뒤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일단은 가장 크게 지금 거의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수주가 폴란드 2차 계약권이랑 사우디 방한 관련 두 건입니다. 일단은 두 건인데 일단은 이 수주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방산 테마의 이런 수주로 인한 모멘텀 상승이 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유한 양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바이오랑 되게 성격이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바이오처럼 임상 3상 결과가 탁 나오거나 했을 때는 주가 상승이 크지만 네. 그게 예상은 되지만 그게 물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주가 상승으로 눈에 띄게 반영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테마의 단점 아닌 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왜냐면 이 수주들이 일단은 거의 진행이 되어 있고 네.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도 맞고 이 수주의 모멘텀을 봤을 때 이 업종은 들어가는 거라서 네. 오히려 이 수주에 대한 기대 값으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거는 앞으로 수주가 터졌을 때는 따라가기는 약간 늦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처럼 왜냐면 퐁퐁 튀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수주에 대한 기대로 지금부터 들어가시는 게 저는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예, 두 번째 제가 질문은 뭐냐면 화면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에 가미되는 건 오케이. 실적이 이제 좀 더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은 상당히 요즘 어려워졌습니다. 고난이도 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 시장 투자자들도 상당히 학수고대하는 그 투자 시기가 빨라져서 새로운 거 내놔. 또 새로운 또 수주거리를 또 한다며. 최근에 가장 최대 수혜는 한국이라며. 그러면 또 수주권들을 받아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니?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현대 로템이나 뭐 이런 뭐 한국 항공우주를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내수 수출 데이터 빼고 내수 쪽도 이제 또 교체 시기가 좀 더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가미해 보면 올해 뭐 이제 얼마 두세 달밖에 안 남았지만 내년에도 이런 수주에 대한 ING 현재 진행형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방산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는 사실 내수 위주의 사업을 주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장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네. 정부가 2027년까지 우리나라를 이제 글로벌 방산 4대 수출 강국으로 네. 하려고 약간 목표를 하고 있고 좀 끌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내수 사업 위주에서 중심에서 수출로 이것도 위치로 옮겨가면서 앞으로 이게 네. 수출이나 매출이나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압도적으로 좀 튀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세 번째 제 질문은 현 바이든 정부하고 만약에 이건 뭐 좀 가상 시나리오긴 한데 내년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네. 만약에 이제 대통령 진영이 여야가 바뀌었어.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방산에 대한 그 바이든의 정책과 좋아요. 트럼프로 합시다. 트럼프 진영의 이 국방비 예산들 포함한 이런 약간 글로벌리 이런 방산 쪽에 대한 이 재정 정책들은
어떤 스탠스로 갈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거든요. 어떤 네. 이건 좀 뭐 하실 분 말씀해 주시면 이것도 예. 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업데이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지난번 정권에서는 트럼프는 워낙 뭐 방산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말하고 방산 이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5%씩 예산 삭감해라 하고 되게 강하게 얘기할 정도로 예. 방산에 대해서는 되게 예산을 유지하고 늘리려고 일단 기조를 보였던 쪽이고 예. 바이든도 물론 트럼프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강하지는 않은데 바이든 정부 때 국방 예산이 거의 역대 최대 수준이거든요. 바이든도 역시 방산의 중요성을 놓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물론 내년 대선에 있어서 변동성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나마 뭐 다른 테마에 비해서는 좀 변동성이 적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신재생 섹터들이 상당히 지금 매우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효과가 이제 서서히 정권 교체 시기에 맞물리면서 상당히 힘을 많이 소실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방사는 그나마 이거는 뭐 트렌드인 것 같긴 합니다. 사실 푸틴 형님이 쉽게 이 전쟁이라는 카드를 쉽게 버리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우리 이재광 연구원님에 대한 코멘트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점 매수하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가 right now, 지금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의하는 바. 우리 또 새롭게 오늘 방송 데뷔하신 김동훈 연구님도 다시 한번 강조를 또 해주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선호하는 국내 종목이 있으시다면 선호하는 종목 ETF로 사는 게 마음 편할까요? ETF를 저는 일단은 먼저 추천을 드리고 왜냐면은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트렌드는 사실 장기적으로 갈 것 같아요. 우상향으로 되게 좋은 저는 트렌드라고 생각은 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대형 방산 업체들마다 수준이 규모가 일단 다르기도 하고 수주에 대한 예상치는 있지만 사실 실제치가 바이오처럼 숨어져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저희가 봤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이제 확 올랐다가 또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ETF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방위 산업에서 좀 많이 이제 연구 준비를 많이 해오신다. 현역 나오셨습니까? 네, 현역. 방위는 아니죠.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게는 이제 요거인데요. 장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참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등장하는 가까워진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정말 이제 귀에서 이제 딱지가 날 정도입니다.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는 이미 한 9월서부터 계속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주가 한번 보면서 한번 최근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죠. 최근에 이제 먼저 SK 하이닉스 쪽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 짧게 한번 이렇게 볼까요? 이 주봉의 모습이죠.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고 일봉의 모습 보더라도 뭐 거의 전고점 탈환이 얼마 남지 않았고 최근에 외사의 레포트를 보면 TP를 18만 원도 봤어요. 올리고 있죠. 그렇죠. 걔네 그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를 올리는 외국계 증권사의 근거는 뭐라고 판단하세요? 그 퓨어 플레이어잖아요. 네, 그렇죠.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디램 가격이나 디램 수요에 반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먼저 좀 더 공격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디램 업황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베타가 더 클 것이다. 네, 당연하죠. 퓨어 플레이어니까. 거기다가 HBM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등에 업고 있으니 이 종목도 한번 보죠. 아시죠? 엔비디아. 주식시장이 사실 상당히 금리가 4.8까지 보이면서 상당히 힘들었던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봉 차트만 보더라도 뭐 그렇게 엄동설안의 계절은 아닌 동네가 이 엔비디아 동네인 것 같습니다. 주봉의 모습을 보더라도 정말 굳건합니다. 엔비디아 주주분들은 상당히 이제 좋겠어요. 강한
종교적 의식을 가질 정도로 상당히 러블리하게 살펴보는 종목 애지중지하고 계십니다. 물량 뺏길까봐.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좋습니다. 하이닉스는 이렇다 한데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입니다. 야, 일봉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가격대가 거의 67,000원 내외. 얘는 왜 이래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예.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음. 삼성전자 전반적인 그냥 기본적인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거 외에도 네.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그때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바스켓으로 사고 파는 물량 때문에 조금 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하락폭이 더 커 보이는 거고 분위기 좋을 때는 또 하이닉스보다 또 빨리 가는 경향도 보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2020년도 이후부터는 삼성전자가 옛날에는 좀 무겁게 차분히 올랐는데 예. 이 패시브 자금이 늘면서 삼성전자가 옛날보다 훨씬 더 세게 움직였어요. 시장하고 동행을. 이 표는 수출액 감소율 축소 중 이겁니까? 네, 아까 굉장히 지겹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사실 이 표를 가지고 지금 한 5개월 동안 먹고 살고 있는데 네. 이게 네. 보면은 2023년 1월 달에 네. 마이너스 44.5% 어. 찍었잖아요. 저게 감소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2년 1월 달에 22년 1월 달 앞쪽으로 쭉 가면은 108억 달러를 1월 달에 수출을 했는데 1년 뒤인 1월 달 23년 1월에 60억 달러를 수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40%가 줄었다. 네. 그게 저 차트이거든요. 저 네. 그래프, 선그래프.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빠져가지고 전년 동월 대비 성과가 안 좋았었던 것들이 지금 바닥을 찍어서 위로 올라가는 게 점점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약간 긴가민가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8월달, 9월달도 계속 수치가 좋아지고 있죠. 지금 10월은 어떻게 됩니까? 10월은 이제 10월 20일 정도 되면은 네. 1월 1일부터 20일까지 하는 잠정 수출이 나와요. 10월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 좋아지겠죠, 당연히. 확실합니까? 그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아니 5개월 동안 이 표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그 10월도 예상 못 합니까? 그거는 실제로 왔다 갔다 한 거여서 거의 찍히는 걸로 봐야지 제가 뭐 부채도서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찍어요? 그런 자신감 없으면 이거 갖고 이제 먹고 살지 마세요. 아닙니다. 이게 확실히 추세를 돌아섰는데 근데 아셔야 될 거는 9월달, 10월달이 약간 성수기적인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플래그십 핸드폰들이 예. 그 후반에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9월하고 10월까지가 약간 피크처럼 빵빵 올라가다가 내년에 또 핸드폰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이 들면은 11월부터 수요가 그 물량이 갑자기 뻥 하고 터지거든요. 그게 이제 내년에 좀 좋을 것 같아라고 했던 게 2020년 11월 달에 왕창 수출했던 게 그때 상황이었었고요. 제가 요 표가 정말 더 신빙성 있게 이 수출 데이터만 분석하는, 물론 그것만 분석하는 분은 아니지만 이거에 정말 공을 엄청 들이시는 대단하시더라고요. 연구원을 제가 모셔가지고 우리 무역 수지 좀 디테일한 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조만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조목조목 살펴보는 그분을 좀 모셔가지고 한번 내용들을 한번 다뤄볼 건데, 이게 이 수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출 데이터 값은 글로벌 시장과 상관관계가 높죠. 글로벌 말고 코스피하고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네. 수출액, 월간 수출액 증감률을 이제 차트로 만들면은 코스피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지금 이 방금 보여드렸던 차트하고 요 그래프 있잖아요. 이거랑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가를 대보시면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이제 스마트 머니들이 이제 사실은 이런 데이터 값을 추적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이런 우리가 반도체, 비단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이라든지 의료기기, 또 덴탈, 뭐 뿐만 아니라 뭐 건설 기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변압기라든지 이런 아주 디테일한 항목에 대한 수출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그 데이터로 인해서 해당 상장사 종목에 대한 수출 데이터 값을 추정해서 약간 트레이딩 전략을 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수출 데이터에 대한 항목을 요목조목, 심지어 어떤 지역의 수출 값을까지도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그 지역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해당 산업의 회사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스마트한 투자 전략으로 많이 활용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우리 회사의 박병국 연구원님께서 내시는 리포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천안의 어느 지역에 무슨 수출 금액이 늘었다. 그러면 천안에 무슨 기업이 있어. 그렇죠. 그 기업이 매출이 늘었을 것이라고 그걸 통해서 추정을 하시는데 그걸 전국 단위로 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그 데이터 진짜 많이 참고를 했었는데 정말 좋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주목하는 장표는 이겁니다. 말씀 주시죠. 네. 제가 뭐 지겹도록 말씀드리고 있는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샵2인데요. 네. 오른쪽 하단 보면 디램 가격 중에 DDR5 16G 램이 가격이 8월부터 반등을 차분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8월이 반등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폰 15 나오고 그다음에 픽셀 8이라고 구글이 만든 핸드폰 있잖아요. 예. 거기 이틀 전에 이제 출시 얘기를 했고 이런 거가 이제 플래그십에서 가장 주력 스마트폰이라서 좋은 D램을 쓰는데 네. 그로 인해서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조금씩 반등을 시작했다. 그리고 더불어서 DDR4도 조금씩 흔들리면서 올라가려고 하고는 있는데 DDR4는 모르겠어요. 이 앞으로는 계속 이제 이 반도체에서도 고성능 쪽으로만 이제 약간 이익이 좀 나는 형태로 변하고 있어가지고 네. 매스보다는 약간 이제 차별화되는 시장으로 이 시장도 넘어왔다. 이게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HBM인 거죠. AI 반도체가 계속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아까 엔비디아도 보셨었는데 네. 이 왼쪽 차트는 데이터 센터의 매출 추이인데 엔비디아가 데이터 쪽에 센터에다 보내는 그 매출 이거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일반적인 그 데이터 센터들은 성장률이 이 정도로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약해졌는데 매출 추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HBM을 SK 하이닉스 걸 채용을 했죠. 삼성 것도 보고는 있지만 채용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고 근데 엔비디아가 H100 생산량을 내년에 4배 정도 증가시킨다고 공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 HBM3E를 채용한 두 가지 제품이 내년도에 2분기, 4분기에 각각 나올 예정입니다. 하나는 그래스호퍼라고 불리는 GH200이라는 상품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B100이라는 상품도 4분기에 나올 건데 예. 이거 두 개 다 HBM3E를 채용을 했거든요. 예. 네, 아시다시피 이제 SK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발빠르게 이쪽에다 컬을 맞추려고 그쪽에다가 물량을 넘긴 상태이고 이게 메이크만 되면은 하이닉스가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AMD가 있잖아요. 엔비디아의 그 상대. AMD도 이제 올해 4분기에 MIX 300X라고 해가지고 이 제품을 GPU, 그러니까 AI 반도체 학습을 위한 GPU를 내보낼 건데 여기서도 이제 그 삼성하고 같이 해서 삼성이 파운드리를 하고 HBM도 같이 제공하는 제품. 요게 이제 나올 건데 요게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그 HBM 패키징 쪽에 있는 턴키의 트랙 레코드가 될 수 있는 첫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와 AMD가 그 AI 반도체를 계속 물량 Q를 늘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는 아시잖아요. H100이 어둠의 시장에서 5천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사실 TSMC가 생산만 잘 받쳐주면은 Q를 지금 폭발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 Q가 늘어났을 때 HBM 시장이 커지는데 HBM이 커지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HBM 두 가지 다 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좀 한다곤 하지만 일단은 컬을 다 맡던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미국 경제의 탄탄함에 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시계 추는 리스타킹, 재고를 이제 축적을 해야 되는 전체적인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AI 반도체는 재고 축적이 웬 말이야. 빨리 지금 생산량을 엄청 늘리려는 상반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점점 이게 개선되고 있고 이 HBM의 어떤 성능도 점점 이렇게 상당히 고성능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들.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비만 치료제도 주사제에서 이제 알약까지 나온다고 하니 뭐
글로벌 제약사에서 얘기했듯이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과연 이 엔비디아의 독주가 언제까지 이어질 건지 AMD도 계속 올해 4분기에 또 출시를 하나씩 서서히 이제 표면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한 2년간은 그래도 따라올 자는 없겠죠. 그 기술이나 음. 플랫폼 구조 업계의 그런 프로그레스를 보면은 2년이든 뭐든 그렇게 될 수는 있어 보이는데 사실 세상의 변화가 빠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2년 동안 괜찮겠지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동훈 씨, 안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만약에 현금 1억을 만약에 주어진다면 네. 방위산업을 사겠습니까? 지금 반도체를 사겠습니까? 저는 방산을 사려고 할 것 같습니다. 방위. 반반씩 사면 좋지 않을까요? 저희 현역 나온 지 반대 추적할 겁니다. 어떤 방위산업에 대한 가격 메리트도 총 상당히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반도체는 여전히 좀 진행 중 긍정적인 신호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으니까. 바닥을 봤다. 예, 그렇죠. 그런 상황 좋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실적도 이제 어느 정도 오픈이 됐고, 하이닉스에 대한, 물론 일부 노이즈도 좀 있긴 합니다. 하이닉스에 대한 노이즈도 좀 있고, 워낙에 이제 얘네들이 지금 통장에 돈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과연 이 폭발적인 주문량을 하이닉스가 어떻게 잘 스무스하게 공급을 원활하게 할런지, 이제는 엔비디아한테 좀 돈 받는 장사를 좀 해야 되는 장사꾼의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진짜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일부 좀 퍼주는 개념의 그런 스탠스였다면 이제는 좀 하이닉스도 좀 돈을 버는 추세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디램 반단까지 오면은 참 두 마리 토끼까지 잡는. 자, 이제 하나를 더 보고 싶은데 요겁니다. 요거 그죠? 네. 엔비디아 얘기했으니까 이제 유한양행 관련된 미국 FDA 신약 승인 관련된 스토리 한번 얘기해 주셔야죠. 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한 달 전에 나와가지고 얘기 드렸던 그때 볼만한 주식 뭐 있냐 했을 때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유한양행, 일라이릴리, 삼영을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박상호 연구원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유한양행한테 좀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업데이트된 내용을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제약산업에 대해서 조금 살짝 얘기를 드릴게요. 예. 요즘 시장이 고금리다 보니까 매우 이제 시장이 전반적인 업황이 안 좋은데 근데 제약적 업황은 좋은 상태입니다. 네. 그 이유는 왼쪽 하단 차트를 보시면은 그 신약 승인 건수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줄었다가 올해부터 이제 8월까지만 체크했을 때 35건이거든요. 그래서 쫙쫙 늘고 있는 상태이고, 근데 그 중에서 이게 여전히 제약 쪽은 분위기가 좋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비소세포 폐암치료제 타그리소의 매출 추이입니다. 이 연간 CAGR로 124.4%. 연평균 이렇게 성장을 쫙쫙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이거 표적 항암제거든요. 예. 근데 이게 남성하고 여성 모두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예. 약값이 비싸도 이게 계속 효과가 있으니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소세포 폐암 시장이 좋다. 예. 근데 유한양행이 갖고 있다, 그 약을. 그래서 유한양행이 비소세포 폐암 표적 항암제 렉라자라고 약품 이름은 레이저 티닙인데 네. 그거를 오스코텍한테 기술 이전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FDA를 이미 다 승인을 받았고 이제 1차 급여 치료제로 이제 등재가 되면은 국내에서 아까 전에 타그리소가 이렇게 매출 성장이 일어난 거 있잖아요. 그만큼 국내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였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높은 그 상품이 될 수 있거든요. 예. 보면은 유한양행이 저평가됐었던 이유 중 하나가 영업이익률이 2%대로 낮았어요. 그게 이제 5%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예.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글로벌 얀센과 함께 하고 있는 그 마리포사가 잘 됐을 때 이제 기술료를 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건데, 마리포사가 뭐냐면은 얀센이 갖고 있는 항체 신약 리브레반트라는 거하고 유한양행이 갖고 있는 이 렉나자를 함께 쓰는 병용요법인데 사실 9월 27일 날에
먼저 데이터를 살짝 공개를 했어요. 얀센이. 홈페이지에다. 이게 왼쪽에 보여져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둘을 같이 썼더니 아까 매출 성장이 빵빵해서 했던 타그리소보다 효과가 좋더라 라고 이제 그 평가 지표를 갖다가 먼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예. 자세한 내용은 에스모라고 유럽 종양 학회에서 이제 발표가 될 건데 이게 10월 16일 초록에 나오고 예. 20일부터 24일에 상세 데이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두 번째 포인트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어요, 가격에. 그래서 이걸로 더 빵빵 튀기보다는 1번으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유한양행의 랭라자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재무제표를 잠깐 보여드리면 유한양행의 영업이익단에서 보면 작년에 360억, 재작년에 486억, 2020년에는 코로나가 이제 창궐했을 때가 840억. 현재 지금 상반기까지 농사를 보니까 한 500억 정도 벌었네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6조. 근데 아까 장표에서 보셨으면 2028년에는 이 글로벌 레이저티니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 한 2,600억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이쪽 분야에서만 그러면 상당한 의미가 있는 유의미한 실적에 대한 레벨업이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강합니다. 물론 한 이틀간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허덕였는데 다시 또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는 건 물론 최고의 종목은 사실은 이 종목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죠. 한올바이오 파마, 그렇죠? 한올바이오 파마가 떴고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오스코텍도 그래도 이 정도면 시장 대비해서는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아무래도 유한양행을 제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한올바이오 파마도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우리 섹터에서도 네. 계속 추천 종목으로 언급이 그렇죠. 되었던 상황이어서 지금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해서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될 수 있죠. 요거는 좀 차치하더라도 유한양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도 되겠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영업이 2,601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매출총이고 매출총이 네. 23년 올해 말에 영업이익 추정이 932억입니다. 근데 22년이 360억이었으니까 예. 성장성은 계속 가고 그렇죠. 있고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딴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낮았던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만큼 이 유한양이 갖고 있는 상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돈의 부가가치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셧다운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11월 17일까지는 시간을 벌어놨습니다. 그리고 11월 초에는 FOMC 회의가 있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 CPI 발표가 이번 주는 CPI 또 발표가 있는 상황이고 뭐 계속 넘어야 할 허들은 계속 많습니다. 넘고 넘어야 할 산맥들은 많은데 우리가 또 지금까지 뭐 하루 이틀 장사 해봅니까? 이런 거 다 견뎌내고 근데 문제는 초이스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좋게 보고 무엇을 살 것인가, 어떻게 과감하게 자신감 있게 베팅하느냐의 영역이 이제는 중요한,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기가 지금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아리송하죠. 아리송한데 이럴수록 좋은 종목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있는 현재 구간이라고 한다면 뭐 걱정보다는 오히려 설레임으로 자신감 있게 공부하면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지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소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첫 방송인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렇게 처음 나와서 일단 말씀을 드려서 너무 재밌었고 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방산에 대해서 또 업데이트 한번 해드리고 네. 또 새로운 또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랑 테마를 가지고 재밌게 이야기하러 오겠습니다. 네. 혹시 뭐 부친께서 혹시 방산 쪽에 근무하시는 그건 아니고? 네. 고향이 의정부예요. 의정부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화목한 런치스타기라고 하는 이 방송은 사실 사전에 그 짜여진 각본이 사실은 없잖아요. 네, 미리 그렇죠.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좀 있었으면 오히려 마음이라도 편했을 텐데 좀 중간중간
당황시켜드린 건 아닌지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저 고객형 콘텐츠를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저 궁금한 부분들 고객을 대변해서 질문한 거니까 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고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